경제부터 1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 이야기할 게 많아서 2부에도 조금 연결되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큰 전투는 아닙니다만 연전 연승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 참모부가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너희는 살아서 이 나라를 빠져나갈 수 없다. 러시아군을 향해서 이제 협박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오늘이 5월 11일인데 어제 좀 중요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다들 이제 전 세계 관심이 5월 9일 날 러시아가 전승기념일에 계기로 해서 폭탄선언 같은 거 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전문가들이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다 했는데 하나도 맞지를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요소가 3가지였는데 전 세계가 이제 귀추의 주목을 보내고 있던 내용이 뭐냐면은 어느 정도 돈바스전에서 전선을 안정시켜 난 다음에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이제 어불성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발표를 하면서 전쟁을 어느 정도 휴전이나 정전 단계로 끌고 가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 그게 하나 가능성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아예 이제 전 국민 동원령을 갖다 발동해서 아예 전면전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전면전이 시작된 거나 다름없죠. 사실은 우크라이나로 봐서는 전 국토가 저렇게 파괴됐기 때문에 저걸 부분적인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러시아군이 지금까지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명했기 때문에 war,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원력을 더 강화해서 전면전을 하겠다, total war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가능성. 세 번째 가능성은 핵 가지고 미국과 서방 우크라이나를 협박하지 않을까. 이제 그 3개였는데 푸틴의 연설에는 어느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를 합법 정부 또는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랬는데 키우 정권이란 말만 했습니다. 푸틴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젤렌스키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푸틴은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은 아예 입에 올리기를 싫어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올리기를 꺼리는. 그래서 어제 연설에서는 우크라이나라든가 젤렌스키란 말은 일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무튼 3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고 실제 이제 다른 언론에서 비판하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푸틴이 늘 해오던 늘 그 소리입니다. 나치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인데 별로 새로운 게 없었다는 거죠. 좀 프레시한 어떤 아이디어를 집어넣는 것도 없었고 기존에 늘 하는 레토릭입니다만은 좀 표현을 달리해서 뭔가 세련되고 좀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이 어떤 그걸 이제 설파를 하든지 단어가 등장하든지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게 확전되는 걸 쫄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약간의 어떤 그 사람의 표정이 이런 걸 보면 좀 자신감을 상실한. 다만 거기서 이제 돈바스 전투에서 전사한 군인이라든가 간원들을 갖다 치하하는 그들의 공을 치하하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러시아군의 출혈이 심하다는 반증이겠죠.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에 한 10시쯤 됐나요? 1시간 빨리 아마 미국에서 바이든이 이제 무기 대여법에 공식적으로 서명을 했죠. 그럼 이제 일사불란하게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제한입니다, 무조건. 싸워 이길 때까지 무기를 보내겠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대표님이 쭉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완벽하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긴다. 물론 모스크바까지 함락시키고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만 일단 자국에 들어온 러시아군은 물리치고 나중에 여하튼 유리한 입장에서 휴전이나 정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그게 언제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날짜를 같은 날짜에 맞춰서 무기 대법에 서명했다는 것도 미국의 러시아를 연미기 위한 그러나 그보다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좀 늦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 날짜를 맞췄다는 건 아마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열병식을 내가 쭉 봤는데 개판에도 많죠. 규모가 한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항공기를 일체 띄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핵 전쟁이 개시됐을 때 이제 푸틴이 타고 다녀야 되는 핵 전략 통제기 일루신 회사에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여객기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만든 거죠. 그걸 날리면서 이제 웅장하게 육해공 어떤 전력의 위세를 이제 과시하려고 했는데 항공기 한 대도 안 떴다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았다. 날씨가 안 좋긴 뭘 안 좋아요 그냥.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바람도 이제 가볍게 부는 봄바람 정도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었고 그래서 그거는 아마 문제가 있을 거다. 공공기가 없든지 지금 전선에다 나와가지고 실제 여행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행 연습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걸 항공기를 전혀 띄우지 않았던 건 또 다른 어떤 우리가 모르는 배경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된 것 같고 근데 하나 또 웃기는 건 해프닝이 있었는데 원래 전승기념이라는 건 2차 대전 때 이제 소련이 독일을 물리친 거, 나치 독일을 패퇴시킨 거, 그걸 기념하는 날인데, 원래 유럽 전선은 5월 8일에 끝났는데, 이제 구소련이나 러시아는 5월 9일을 갖다가 자기들 국경일로 만든 거죠. 근데 항상 이제 2차 대전 당시 상징적인 T-34 전차를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6회 공군,
군인들이 사열하고 이제 도열하는 막 그런 식의 퍼레이드를,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준비 단계에서 아마 이게 단상 위에 T-34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고 하는데 거기서 T-34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그 정규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소련군들 왜 그 행진하면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다리를 45도 각도를 이렇게 쫙쫙 뻗는 거 있죠. 그게 원래 공산주의 국가의 전매 특허가 아니고 원래 그 히틀러의 나치 독일군이 하던 겁니다. 세계 최초로. 근데 이놈들이 나치 뭐 파시온 이번에 그래 욕하고 아주 경멸하면서도 또 그거는 또 흠모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이제 45도 각도로 다리 쭉쭉 뻗는 그런 행군을 하는 거는 북한하고 러시아밖에 없죠. 중공도 좀 그런 거 유사하게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 나토 국가는 그런 식의 행군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것도 뭐 중간에 보니까 뭐 대우가 잘 맞지를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왼발, 오른발이 좀 어긋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국가가 정말 러시아가 정말 나사가 빠졌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군기, 사기, 병사 개개인의 기술적 능력, 육해 공군의 어떤 정보 체제, 뭐 지휘관의 능력, 어느 하나도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우월하게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잘 싸우고 있는데, 자, 육해공은 이제 만방으로 현재 러시아군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군 같은 경우는 지금 2014년에 크림 반도를 뺏기면서 군함 한 척도 없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오데사라든가 이제 항군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군이 존재하지 않는데, 최근에 보니까 흑해함대 기아 모스크바 함을 침몰시킨 데 이어서 얼마 전에는 상륙정 한 척을 또 격침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 확인은 하기 좀 힘듭니다만은 그 침공에서 아마 세대 쾌속정 해안경비선 같은 거죠. 그것도 격침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마 공군이나 지대함 미사일이 아니고 이번에는 바이락타르 TV2, 그게 아마 특기제 같은데, 그게 이번 전쟁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히트 상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속도도 그렇게 뭐 대단한 정밀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 속도도 한 200km 정도. 그 다음에 가격도 한 100만 불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싼 가격의 드론인데, 이게 하여튼 뭐 혁혁한 전과를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그 미사일 발사를 해서 괴속정 3척하고 그 다음에 상륙정 한 척을 격침시켰다. 그런 데 뉴스가 나돌고 있는데, 이게 해군도 보면은 군함도 한 대 없는 우크라이나가 저 정도 전과를 올리는 건 신기할 노릇이죠. 뭐 육군은 말할 것도 없고, 공군도 지금 보니까 상식적으로나 수적으로 러시아군이 우월하니까 제공권은 계속 러시아군이 쥐고 있는데 뭐 개개의 전투에서 이렇게 별 활력이 없다라는 게 통념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간의 뉴스를 내가 종합해보면은 제공권도 이미 우크라이나에 넘어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매일매일 이제 우크라이나군 군당국이 자기들 전과를 이야기하는데, 그 전과에 보면은 비행기, 전투기 격추 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이거 그럼 우크라이나가 별로 잘 싸우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 당국자들은 인터뷰를 해보면은 하늘에 뜬 항공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추시킬 대상도 이제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과도 줄어든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다들 지금 돈바스 공세 쭉 했었는데, 이거를 아마 국내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제대로 사전에 예측한 건 아마 뉴스 뉴핑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메이저 언론에서 뭐 대규모의 어떤 기갑전 전차전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투는 일단 돈바스 지역, 그 다음에 하르키우 쪽에서 격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어떤 쌍방의 그 제대 규모는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중 축선, 그게 가장 중요한데, 지난번에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군이 이줌에서 주력을 남하시켜서 거기 이제 슬라비안스크, 그 다음에 그걸 계속 뚫었는데 거의 3주 동안 뚫지를 못하죠. 그래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져서 바르벤코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어느 하나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기껏해야 이번에 포파스나야라는데, 이줌하고 그 다음에 크라마토르스크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조그만 도시입니다. 포파스나야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뭐 점령을 했다. 그 다음에 공방전이 벌어지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5월 9일날 전승 기념일에 우리가 적을 잡았다고 이렇게 선전할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푸틴이 정말 골치가 아팠던 게, 뭔가 이게 이걸 갖다 이겼다, 이번 전쟁이 이겼다라고 할 만한 구체적인 전과를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껏해야 그 직전에 포파스나였는데 이게 인구가 2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줌이 한 4만 5천에서 5만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대도시를 갖다가 점령을 해야 이게 전승 기념일에 맞출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이제 전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파스나에 겨우 하나 장악한 거. 근데 그것도 보면은 거기에 뭐 체첸군하고 그다음에 바그너 그룹 같은 게 특수부대 좀 이렇게 개입했던 것 같은데, 흔히 지금까지 이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바그너 그룹 체첸 군대의 어떤 역량이라는 게 조금 이제 오바돼서 뭐 과잉 해석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특수부대 전력이 뭐 시원찮다는 건 이미 밝혀진 바 똑같습니다.
기존의 스페츠나츠 같은 경우도 이게 특수작전을 해야 되는데 일반 소총병들, 보병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어떤 뚜렷한 전과를 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소련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그 많고 많은 특수부대들, 사조직들 뭐 이런 게 이제 형편없다. 전과가 생각보다 잘 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게 되겠는데 일단은 그 이줌의 주력군이 제1근위전차군이죠. 거기에 이제 주력 사단이 4근위전차 사단인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그 키우에서도 대파를 당했는데 이번에도 또 뭐 시원찮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거의 뭐 사단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소위 말해서 보병으로 같이 전술적 제휴를 했던 106근위공수사단 이거하고 같이 작전을 하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93기계화 예단한테 얻어맞아가지고 거의 전력의 40% 정도로 상실한 거로 그렇게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도저히 이제 이중 축선에서는 더 이상 이제 계속 공세가 불가능하니까 저쪽 하르키우 방면으로 옮겨갔다는 하르키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부대가 이 주력군이 하르키우 쪽으로 옮겨갔는가 하는 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러시아에는 공수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 뭐 해병대, 해군, 공군 이거하고는 별도로 독립된 군종으로 이제 공수군이 있는데 사실 이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낙하산 탄다고 뛰내리는 공수부대는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었고요. 낙하산을 타고 정말 뛰내린다는 거는 이제 적 후방으로 들어가서 기습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전을 하지를 않고 그냥 공수보병이었습니다. 공수사단, 공수여단에 속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전투 행위는 그 일반 보병과 소총병들과 그 다를 바 없는 그런 식인데 일반 그 보병 제대보다는 조금 훈련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전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뭐 전혀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4근위 전차사단이 이번에도 또 얻어 터졌다. 그래서 전력의 40%를 소멸했다. 이게 확인된 뉴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갑전이 아니면 그냥 뭐냐? 이게 이제 포격전인데 서로 이제 포격하는 그런 상태는 그럼 대포가 양쪽에 어느 정도 있느냐? 지금은 아마 서로 많이 망가졌을 겁니다만은 이 기갑전 또는 포격전을 시작하기 직전에 러시아군이 한 5,000문 정도 야포가 각종 이제 뭐 유탄포라든가 그다음에 대구경의 곡사포라든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이 1,800문 그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사실상 이 전투 결과를 보면은 뭐 양쪽 전력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포격전은 또 이게 보면은 그 뭐랄까 정확한 전과를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빗나가는 것도 많고 정밀 타격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미사일보다는 좀 어설프죠. 다만 이제 자주포를 동원해서 서로 포격전을 할 경우에 기존에 러시아군이 갖고 있던 건 사정거리가 20km를 채 못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제 서방에서 나토 회원 국가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자주포들이 이제 일선에 배치되게 되면은 이 중에는 독일제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뭐 40km 이상을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양쪽의 전열이 다 갖춰진다면 포격전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우세로 돌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예측이 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1,800문, 5,000문 이것만 보면 러시아가 우세한데 실질적으로 가용한 어떤 그 야포들이 몇 대나 되는지 그건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치라면은 3배수 뭐 2.5배 정도 되겠네요. 3배수까지는 안 가고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포격전에서는 러시아가 우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재의 객관적인 전과를 보면은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격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우세를 점하고 있다. 뭐 그런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의 군 당국의 이제 그 뭐랄까 병참 능력이랄까 소위 말해서 기술 제고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게 기본적으로는 러시아제 무기를 쓰면서도 그걸 우크라이나 자국에서 이제 각 부품들이라든가 부위를 갖다가 계속 개량하고 개선해가지고 새로운 버전들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게 기존에 했던 러시아 때 오리지널 무기보다도 더 능력이 뛰어났다는 게 이번 전장에서 입증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유럽에서 막 흔히 그냥 가장 경제력이 약한 나라, 국민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 우크라이나라고 우리가 폄훼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방산기술 같은 거는 무시하기 힘들다라는 걸 갖다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르키우입니다. 하르키우는 그간에 바로 국경에 붙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이걸 갖다가 2달 이상 잡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느슨한 포위망을 이제 구성해서 포격전, 미사일을 날리기 위해서 도시 내부는 어느 정도 피해는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점령하지는 못했고요. 약간의 이제 외곽지대에서 시가전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작심하고 완전히 그 주변에 있는 러시아군을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는 한 20km 또는 최대 30km 외곽까지 러시아군을 몰아냈다, 격퇴시켰다. 이렇게 되면은 30km 이상 밖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최소한 미사일이 아닌 러시아군의 야포 사정권에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제 성과인데, 그 때문에 아마 뭐 러시아군이 상당히 동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력을 갖다가 돈바스에 집중시켜 놨다가 이거 잘못하다가 하르키우에서 북상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유류 집적소하고 탄약 창고가 있는 벨고로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 순간에 가장 아마 많은 물자들이 집적해 있는 장소 같은데, 거기를 갖다 집중 타격하게 되면은 주력의 어떤 병참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력의 일부를, 1근위 전차군 일부를 떼내서 아마 북상을 시킨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하르키우 외곽을 갖다가 소탕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어디를 잡았냐 그러면 스타리살토프라는 데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말로 하면 스타리살티우가 되네요. 여기를 잡았는데 이게 이제 하르키우 동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장악하고 그 다음에 더 전진해서 북동부의 볼찬스크라는 데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거의 볼찬스크 한 20km 지점까지 도달했다고 하는데, 그 볼찬스크가 뭐 그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조그만 도시입니다만은 그 볼찬스크 그 아래에 쿠피안스크, 그게 사실은 그 러시아군의 병참의 핵심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지켜야 그 다음에 이제 주력 부대가 이줌이나 그 남쪽이나 남동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동향을 보니까 단지 하르키우 외곽을 정리정돈한 게 아니고 거기서 오히려 더 북동쪽이나 북쪽으로 나아가면서 러시아군의 배후를 치는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이게 그 러시아군의 주력을 갖다 포위 선별하는 기둥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럴 능력은 우크라이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포위할 그런 형세를 갖추게 되면은 러시아군의 어떤 그 응집력의 균열이 생겨서 사방으로 흩어질 효과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전부 관심이 돈바스 남동쪽 남쪽에 집중되어 있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사태가 전개되니까 러시아군이 주력을 빼서 저로 옮겨야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돈바스 쪽에 22개의 대대전술단을 갖다가 보냈다가 그 중에 절반을 떼가 11개 대대전술단을 하르키우 그 북쪽으로 아마 재배치시켰다라는 게 지금 뉴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볼찬스크 자체를 이제 위협을 가하고, 그래서 하르키우 그 반경 한 수십 킬로까지는 전부 이제 안정화시켰다는 게 이제 하르키우 반격 공세의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러시아군이 지금까지는 공자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 5일, 9일을 전후해서 이제는 방자, 수비하는 태세로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러시아군들이 퇴각을 하면서 스타리살토프하고 그 동쪽 지역에서 퇴각을 하면서 강변에 놓인 그 큰 대교, 교량 3개를 갖다가 폭파시켰습니다. 그거는 다시 안 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 러시아가 들어왔다가 도주하면서 퇴로를 갖다가 교량을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우크라이나군의 추격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수비로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야간 이게 뭐 격퇴시키거나 어차피 조만간 우크라이나군이 반격 공세를 할 건데, 그런 전제 조건들을 하나하나 같이 나가는 거죠. 물론 지금 아마 다리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당장 우크라이나군이 추격해서 러시아군을 포위 섬멸할 그런 능력까지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전력이 현재 이제 재배치하고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6월 초순경이 돼야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공세 종말점에 도달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이제는 정말 러시아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 공세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분 조건이 무르익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여실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벨고로드를 아마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러시아 이제 국내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을 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만, 완전히 박살이 나서 더 이상 병창 기지로서 운용할 수가 없을 경우에 그러면 러시아가 이제 강공을 때리고 나올 수는 있죠. 부분적으로 핵무기를, 전술 핵무기를 쓴다든지 생물학 무기를 쓴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군은 어느 정도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자국에서 러시아군을 쓸어내는 거는 하되, 섣불리 이제 병창 기지를 갖다 공중 타격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거기에 지상군까지 보내서 점령을 하겠다 하는 아마 그런 어떤 대차한 의도는 드러내지 않을 걸로 막 그렇게 지금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이제 관심사항이 뭐냐면은, 이제 미국을 위시하는 서방에서 계속 물자를 지금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포라든가 뭐 꽤 많은 나라들이 이미 배치를 했죠. 그러니까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심지어 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자국 군대를 아마 지금 라트비아 쪽으로 전진 배치시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독일 물자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마 그 관심 있게 봤던 게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곡사포들인데, 그게 지금 처음에 뭐 약품만 준다고 되는 건 아니죠. 포탄이 있어야 되는데, 포탄을 총 14만 4천
1000발을 주겠다고 언급을 했다가 지금 한 요 며칠 전까지 확인된 거는 그 중에 9만 발, 11만 발이던가요? 11만 발이 이미 우크라이나 영내로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태세를 갖추는 거죠. 공세 전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으면은 우크라이나군이 질적으로 러시아군을 압도하고 있는데 이제 며칠씩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적으로도 우크라이나군이 부분적으로 러시아군을 압도하는 구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서류상으로는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보다 열세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대 수를 쭉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1대1로 맞붙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뉴스나 유튜브 보시면 뭐 오신트 소식통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특정 매체라는 개념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제 공개된 정보들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분석 종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평가들을 내는 거죠. 그걸 소위 말하면 밀떡들, 전 세계의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할 수도 있고, 일반 기자들이 이제 그걸 인용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충 지금 아마 양적으로도 거의 아마 1대1 정도, 맞승부를 해도 괜찮을 정도의 전력으로 향상된 게 아닌가. 우크라이나군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반 보병들 말고, 우크라이나군의 이제 전차 여단이라든가 기계화 여단, 이거 막 기동 제대들만 쭉 규합해 보니까 이게 토탈에서 아마 지금 돈바스에만 11개 정도가 지금 등장한 거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단대호를 확인했던 거는 뭐 1전차여단, 3전차여단, 4전차여단, 17전차여단,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치우치던 5전차여단 정도였는데, 이제 보니까 서쪽에서, 서부전선에서 14기계화여단하고, 그 다음에 63기계화여단, 그 두 개가 다 합쳐졌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완벽한 건 아니고, 최근에 드러난 정보에서 이제 그걸 규합해서 우크라이나군하고 러시아군의 돈바스 정부에서의 어떤 상호 전력 비교를 갖다가 이제 표시를 한 건데,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 제가 정리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역에 따라서는 대대 전술단의 규모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대략 이 정도 규모로 지금 양군이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러시아군은 지금 정확하게 확인 안 됩니다만 돈바스에 집중되어 있는 병력들이 너무 이렇게 피폐하게 된 제대들은 러시아 국내로 돌아간 제대도 있고요. 오늘 이제 하르키우 북쪽으로 재배치되는 그런 이제 이동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그럼 우크라이나가 언제 반격 공세를 할 건가? 그래서 지금 한간에 떠도는 뭐 소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개된 정보, 그 다음에 ISW,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그 전쟁 연구소라든가 좀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은 6월 초쯤 되면은 러시아의 그 나토 회원국들이 약속한 화기들, 비행기들이 다 집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집결해가지고 재배치하고 작전 계획 짜고 하다 보면 이제 6월 중순쯤 됐겠죠. 그래서 6월 중순에 아마 대반격 공세가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국지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전과를 내고 있는 일부 전투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대규모 반격 공세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철군을 하니까 뒤따라서 추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요 거점을 장악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대반격 공세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6월 초, 6월 말쯤 되지 않을까, 6월 중순쯤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달, 거의 뭐 2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병참 조건이 안 좋다든가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 그러면 이게, 그런 조건이 똑같아 갈 경우에 러시아군이 왜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삽질을 계속 하는가, 정가를 올리지 못하는가, 이걸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주공세 작전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개전 초기에 그 키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에 돈바스 공세 같은 것도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너무 많은 구역에 소규모의 어떤 그 작전 구역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축차적으로 각 제대들을 갖다가 이제 연결시켜서 너무 많은 곳으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중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주공을 갖다가 병력 화력을 집중해서 한 가운데로 몰고, 그 다음에 측면을 갖다가 엄호하고 한 상태에서 주요 거점을 확보하고 주요 도로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전해 나가는 소위 말해서 익스플로이테이션, 정가 확대를 해 나가는 이런 수순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인 군사 교류에 나온 어떤 그 주력 부대를 갖다가 어디에 작전축을 갖다 설정할 건가 하는 이 문제를 아마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재대를 너무 많은 곳에 분산시켜서 화력의 집중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작전 구도를 짜게 되니까 러시아군으로서는 방어하기가 굉장히 쉽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재래식 무기로는 도저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럼 이 전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건 결국 핵무기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 논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푸틴이 월 9일날 뭐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전혀 시사한 바가 없고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 몰래기 때문에 핵무기를 부분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한간에는 핵무기를 쓸 수 있을 거다, 쓸 수 없을 거다 논란이 많은데, 여기 하나 중요한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을 제가 짚고 나가자 한다면은, 핵무기 사용에는 소위 말해서 레드라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푸틴이라든가, 그 다음에 히틀러라든가, 김정일이라든가, 그런 미친 독재자들이 군사적 상식을 무시하고 오로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권력 의지, 거기에만 입각해서 허튼 그런 어떤 용단 또는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이 부분적인 핵무기 사용은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사기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핵무기를 가지고 완전히 전국을 뒤엎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핵무기를 썼다고 해서 지금 러시아군이 이 전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피해가 늘어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핵무기를 지금 부분적으로 썼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리도 없죠.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이 푸틴이나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고 싶었다면 개전 초기에 했어야 됩니다. 키우 때 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제2차 공세, 돈바스 공세 초기 단계에 핵을 써서 완전히 전황을 굳히는 방안으로 갔어야 되는데 결국 그럴 용기는 없었죠. 그냥 결국 핵을 쓰게 되면은 피해는 늘어납니다만 미국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조그만 양이라도 핵무기를 전술핵을 썼을 경우에 미국과 나토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그 사실을 굉장히 겁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재래식 전투는 차치하고더라도 핵을 쓰는 단계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러시아가 코너에 몰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자국민들 향해서 이 전쟁의 정당성을 갖다가 억지로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게 되면 하나 재밌는 거는 이번 전승기념식 기념식의 스피치에 뭐라고 이 푸틴이 연설을 하냐면은 기가 막힌 게, 이거는 서방아들이 자기들 요구를 잘 들어주도 안 하고 러시아는 굉장히 양보를 했는데 서방이 러시아를 언젠가 공격할 거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예방전쟁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러시아가 만약에 이렇게 규정한다 이러면은 1941년에 소련을 친 독일을 갖다가 규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나치 독일은 뭐라고 했냐면은 러시아에 대한 침공, 소련에 대한 침략은 이것은 예방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구에 소위 말해서 수백 년, 수천 년에 걸린 유럽의 문명을 볼셰비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또는 유대이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구를 대변해서 소련을 침략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예방전쟁입니다. 근데 실제 그 41년은 아닙니다만 소련은 42년이나 43년에 나치 독일을 침공할 작전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나치 독일이나 소련이나 어느 한쪽을 다 같은 하늘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 소련도 전쟁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이미 문서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자기들이 우크라이나를 친 걸 갖다 예방전쟁으로 한다면은 그러면은 나치 독일의 소련 침공도 정당화되는 거죠. 그냥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이야기인데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그건 푸틴과 러시아 어떤 체제 자체의 자멸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극단적인 수는 쓰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까지의 상식입니다만, 푸틴의 정신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러시아라는 나라의 어떤 자멸적인 그런 정치적 구조, 그걸 봐서는 절대로 핵을 쓰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들이 예단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2부에 가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럼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결국 그러면 과거 냉전 시대와 거의 유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또는 민주주의 대 독재 국가의 대립, 이런 걸로 다시 세계 체제가 재편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속된 이야기는 2부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나이 30월 세상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